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까? 제가 피해자로 지목이 됐어요. 나 경찰 마음에 안 들어, 검사 마음에 안 들어.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드라마 빅마우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영상이 드라마 속 주인공 박창호를 교도소에서 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드라마 빅마우스 속 오게티를 찾아라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까 제가 드라마에 딴지를 걸을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심에 있어 궁금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을 위주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라라캐피탈 투자금 1,000억.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빅마우스입니까? 대답해. 당신이 빅마우스입니까? 이거 10개 중에 한두 개는 틀리는 거 아시죠? 법정에서 어차피 증거라도 못 쓰는 건데 사람 긴장시켜놓고 뭐 하는 건데요, 지금? 나 빅마우스 아니에요. 나 빅마우스 아니에요! 둥근하지 마라. 크래프 날뛰면 너만 더 불리해져.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건의 종류보다 사건의 난이도 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사건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입니다. 지난 과정에 있어서 진술을 잘못했다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만큼 만회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 탐지 조사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거짓말 탐지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거짓말 탐지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경찰서보다는 경찰청에서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은 아니고요. 큰 경찰서가 아니라면 거짓말 탐지 조사 기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피의자 신문했던 경찰서의 수사관과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는 경찰청의 수사관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처럼 검사가 피의자를 앞에 두고 취조하듯이 화내듯이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는 장면은 뭔가 오게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입니다. 약간 실무 노하우 대방출, 창고 대방출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엠변한테 농담입니다. 네. 우선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유형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 조사는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주로 이용되고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피의자는 당신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까? 그 질문에 수단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당신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추가되기도 하죠. 피의자는 당신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어떤 추상적인 부분이라든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죄 사실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CCTV가 없는 건물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피해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공간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 조사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피의자는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의자가 그 공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드라마 장면에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마지막에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빅마우스입니까? 빅마우스라는 게 실명이나 아니면 누구를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의미 내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는 3가지입니다. 진실, 거짓, 판단, 불능. 숫자상으로만 봐도
피의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분의 1밖에 없죠. 게다가 드라마 속 이종석 씨가 말했듯이 10번 중 한두 번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 확률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계의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거짓말 탐지 조사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조사에 불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아니니까요. 단호하게 거부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수사 과정에서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고 순순히 응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면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는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낮은 수치죠.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있어 굳이 우리가 강제되지도 않는 거짓말 탐지 조사까지 하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증거 될 만한 게 싹 사라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네요. 판결을 하겠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 정채봉, 이두근, 한재호에게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좀 오게티가 많은 장면입니다. 먼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부터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는 피고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기다리고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머리 아파하고 헷갈려하는 것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만 한정을 지어서 보자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단어는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 정도인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일체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즉 내가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잘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증거자료로 남아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피의자 다음 신분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고 즉 재판에 넘겼을 때 갖게 되는 신분인데요. 이것을 왜 중요하느냐? 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율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무죄율은 0.99%입니다. 1%가 채 되지 않아요. 즉 내가 혐의를 벗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 경찰 마음에 안 들어, 검사 마음에 안 들어, 재판 가서 내 혐의 벗어야지 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국은 유죄 판결 선고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의아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을 정말 오래 진행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5분 내지 10분 정도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께서 나오시면서 벌써 이렇게 재판이 끝났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법정에서 많은 주장을 한다거나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고 미리 서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재판장님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아니 앉으시고 다음 기일 때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이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저런 장면은 좀 오게티가 아닌가 싶고요. 저 장면을 보면 재판도 하루에 다 진행을 하고 판결 선고까지 그날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변론 종결이라고 해서 서로의 주장을 다 정리를 하고 증거들을 확인을 한 뒤에 모든 공판기일이 맞춰진 다음에 판결 선고기일을 따로 잡습니다. 즉 제가 의뢰인분께 오늘 변론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
혹시 유죄가 선고되면 저 오늘 구속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2주 또는 한 달 뒤 정도로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그때 최종적인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즉 이 기간을 이용해서 뭐 신변 정리 등을 하는 거죠. 빅마우스가 서재용 논문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빅마우스가 왜 그 논문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 새끼 잡아서 누명 벗는 거 외엔 관심도 없고요. 박 소장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만 다 나오겠지. 참고인 조사? 구속 수사가 아니고? 이따의 불법 녹취록으로 영장에 나올 것 같냐? 이까지 이따의 불법 녹음으로 녹취록으로 영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것 같나? 아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말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 원칙을 설명하자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지 않고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는 강요를 통해서 받은 진술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창호는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즉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인이 교도소에 몰래 위법하게 가져온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했다. 이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비교 형량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밝힐 수 있는 진실의 가치와 위법성을 서로 저울질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박창호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어떻게 보면 수천억 원대의 사기꾼을 잡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한 큰 병원의 비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뒤흔들 정치판의 비리를 밝혀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진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장면은 뭔가 좀 오게티 아닌 오게티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대화자가 2명이라면, 3명이라면, 그보다 더 많다면, 대화를 한 것이 직접 대화라면, 전화 통화라면, 요즘은 게다가 스마트폰까지 있어서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우선 대화는 직접 대화나 전화 통화를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바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2명이라면 당연히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 명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듣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 녹음은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녹음을 불법으로 보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 때에는 녹음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재판에서 그런 합법적인 녹음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드라마 빅마우스 속 오게티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꾸려봤는데요. 컨텐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지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딴지를 걸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심에 있어서 궁금했을 일부 장면들을 위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